시진핑이 최근에 공개 활동이 좀 감소했고 의전 수준이 뭐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진핑이 조금 세력이 축출되고 후진타오 계열의 이런 전직 간부 학자들이 시진핑 실각설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퇴진할 것인가, 강제적으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은 당내 권력 투쟁이 얼마나 격화할 것인가. 시진핑의 가장 큰 적은 시진핑이 자신의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실각하거나 조기 퇴진할 경우에는 차기 공산당 총석이, 국가주석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가장 최근에 그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일 정도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죠. 그래서 중국의 군 통수권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공산당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군 통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석이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은 이제 시진핑이죠. 그다음에 부주석이 2명, 위원이 4명인데 부주석과 위원은 현역입니다. 상장. 우리 계급으로 하면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2012년 당 총서기에 선출된 이후에 군권을 장악할 때 그 쉬치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푸젠성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오랜 인연을 쌓았고요. 가족끼리도 서로 왕래하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쉬치량은 그 중국 군의 지휘부의 3대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푸젠파의 대부격입니다. 푸젠파는 시진핑이 푸젠성, 우리 복건성이라고 하죠. 거기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군인맥을 말하는데요. мя오화, 허웨이동이 그 푸젠파, 체령과 같이 푸젠파입니다. 이들을 또 대만 해방의 선봉이라고 하죠. 대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밖에 또 다른 파벌로 산시파가 있는데요. 시진핑이 문역 7년간 그 산시성의 외딴 시골에서 하방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인데요. 현재 중앙군사위의 부주석인 그 유명한 장유샤, 류전리가 산시파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대 파벌은 군공파인데 주로 그 기술 위주 병가, 특히 로켓군에서 성장해온 세력인데요. 리상프, 레이펑허가 군공파라고 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이 세 개의 파벌을 교묘하게 조정하면서 이제 군권을 장악했는데요. 최근에 мя오화가 숙청이 됐고 허웨이동이 숙청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젠파가 제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리상프와 웨이펑어는 이미 숙청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산시파 하나만 나오는데 산시파 천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겹쳐지면서 혁명 2세대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과 손잡아서 시진핑에게 대든다 이런 뭐 설들이 나오는데요. 대개는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희망 섞인 반칙이라고 하죠. 근거는 대개 그 파룬궁이라고 해서 중국의 기공체제를 중심하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 중국 당국에 크게 탄압받아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는 지하로 잠적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에포크 타임스, 대기원시보라는 그 언론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진핑의 실각설 또는 위기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약간의 가짜뉴스가 섞여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그 시진핑의 숙청된 장점인파 후진타오 계열의 이런 전직 간부 학자들이 시진핑의 실각설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시진핑의 권력이 위태하다 이런 정황이나 그리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따져보면은 시진핑이 이제 꽂아놓은 мя오화라는 사람은 중앙군사위의 정치공작부의 주임인데 이 정치공작부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끝발이 센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인사, 검증, 사상, 규율 이런 걸 다 관장하는 데인데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그다음에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мя오화를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꽂았는데 부패 혐의로 쫓겨나게 된다니까 시진핑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건대 어떤 시진핑이 장유샤를 비롯한 이런 산시파들이 원로와 홍월타에 손잡고 мя오화를 내쫓으라고 시진핑에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진핑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능력 위주의 군 인사를 하라고 мя오화를 앉혔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인연이나 아니면 또 부패, 돈을 받고 진급을 시켜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해서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부의 관측과 달리 아직까지 시진핑이 특히 군권과 관련해서 권력이 누수가 되는 그런 모습은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리상프, 웨이펑어, мя오화, 허웨이 등이 줄줄이 낙마하고 나서 군부 내 시진핑 세력이 크게 위축된 것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되게 폐쇄적인 사회고 중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렘룰노르지라는 그런 정치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소련의 크렘린을 인해서 벌어지는 행간을 읽어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초상화가 제거되거나 좌석을 재배치하거나 열병식을 벌일 때 주석단의 위치, 어디에 서 있는지, 그다음에 당 기관지의 동정기사를 어디다 배치하는지 이런 면으로 봐가지고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냐 아니면 쫓겨나가냐 이렇게 살피는 걸 크레물린 루지라고 하는데, 크레물린 루지의 시각에 따라서 보면은 시진핑이 최근에 공개 활동이 좀 감소했고 의전 수준이 뭐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진핑이 조금 세력이 축출되고 뭐 본격화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또 실각서 소문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한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런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력의 핵심 내면을 다 들여볼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낭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16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면 이렇게 외유를 갈 여력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시진핑이 아직까지는 권력이 확고하지 않았나. 올해만도 동남아 3개국을 지난 4월에 방문했고요. 5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시진핑이 실각 위기설하는데 그런 거와 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공산당 이론지 추스라고 있습니다. 구시. 최신호에 또 보면은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5.5 기획, 그러니까 뭐냐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계획을 말하는데 어떤 목표를 정할지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놓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시진핑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반기에 중국의 그 양대 정치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건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라고 하죠. 또 하나는 베이다오 회의인데요. 베이다오 회의는 중국의 권력 핵심부들의 휴양지가 베이다오인데 거기에서 현역과 그다음에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정치를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의에서 시진핑이 지금처럼 권력을 유지할까, 아니면은 이런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 얼굴마다할 경우로 명예직만 남고 실권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자리인데 이것을 내놓을까, 이런 것이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가 한국에 제일 많듯이 중국에 대한 정부는 대만에 제일 많습니다. 대만에 중앙연구원 정착연구소의 차이원시안 연구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중국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 주석이 도전받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는 없다. 시진핑의 가장 큰 적은 시진핑의 자신의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시진핑은 영도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2인자를 키우지 않죠. 2인자가 있으면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보통 여러 세력들이 나눠 가져와가지고 각자 자기 영을 관리했는데 시진핑 시제가 들어와가지고는 시진핑 혼자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상무위원들은 다 자기 측근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실제로 실각하거나 조기 퇴진할 경우에는 차기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몇몇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독립정치평론가 차이셴쿤이 이 차세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공개했는데요. 이 리스트에 보면은 대부분 시진핑 이후의 후계자는 시진핑 측근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당세샹인데요. 시진핑의 최측근입니다. 그 다음에 당내 핵심 실무랑 비서실장 역할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시진핑의 신뢰가 아주 두텁고 나중에 권력 투쟁 격화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창형 국무원 총리도 시진핑의 측근인데 당세샹과 함께 차기 지도부의 핵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중앙서기처 서기를 맡고 있는데 이 서기처라는 조직이 막강합니다. 당내 조직, 인사, 보안 뭐 이런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인데요. 시진핑의 최측근의 한 명이 차이치인데 이 사람이 만약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대권에 나서지 않아도 실질적인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관측이 되는 인물입니다. 충칭시 당서기를 지낸 천민월이라는 사람도 리창이나 당세샹 못지않은 그 세컨 그룹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고 시진핑의 노선을 정치 노선을 계승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시진핑이 조용히 후계자라 점찍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천민월 말고 1970년대 신흥세대도 차세대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10년과 20년 이후 정도 있으면은 중국 권력 구도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인데 현재 저장성 성장을 맡고 있는 유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시진핑이 어떻게 퇴진할 것인가, 이렇게 건강에 앉아서 자발적으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은 당내 권력 투쟁에 얼마나 격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진핑이 군부나 보안기관을 끝까지 장악할 것인가, 그다음에 원로그룹이 어떤 영향을 펼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변수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 변수에 따라서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삼국지라는 소설에 이렇게 시작하죠. 본구필학, 학구필분. 나눈 지 오래되면은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눠진다. 이런 중국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데, 중국에 많은 왕조가 있었고 왕조가 통일을 하고 나면 태평성대를 거치고 나면은 좀 이따가 어지러지고 다시 분열이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생겨 통일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현재 시점으로 볼 건데 중국의 분열한 조짐은 단 0.0001%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있거나,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 불안이 심해지거나, 권력 투쟁이 격화하거나,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런 가정을 한다면은 중국이 쪼개질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의 유고슬라비아나 소련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0%보다는 넘기 때문에. 근데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의 감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에 나와서 활동하기.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는 바로 전쟁을 벌이겠다. 그리고 시진핑은 평화 통일을 추구하겠는데 이게 반드시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재 상황 보면은 올해 중국은 이제 대만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그런 실전적 훈련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해군, 공군, 로켓군뿐 아니라 해경까지 동원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하이 회색지대 전술, 그러니까 전쟁도 비전쟁도 평시도 아닌 그 중간에 회색지대를 노리는 그런 전술을 모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7년 침공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온 건 2021년 당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의회에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2027년 설을 주장했는데요. 2027년은 인민해방군이 건군된 지 100주년이고요. 시진핑이 4연임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2027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수가 좀 몇 개 있는데, 중국이 2027년까지 군사력을 얼마나 많이 키울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 그리고 대만 내부가 지금 많이 분열이 되고 있는데 사회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고슴도치 전략으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호주가 유사시에 미국을 도와 대만을 구하러 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한국도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도 만약 여기에 동참할 것인가, 이런 변수들이 미국 측에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중국 측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상황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전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공습에 앞서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공습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방공시설을 또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고 해서 미국의 전격적 이란 기습 공격 암호명이 한밤중에 망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줬다 해서 붙이는 코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직후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직접 미 펜타곤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공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20일 자정부터 21일 아침까지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미 본토의 그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 전략 폭격기는 여기를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격 편대가 이루고 했는데 폭격 편대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해 태평양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만 작전, 미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공격 편대 7대로 이루어진 공격 편대는
동쪽으로 가서 목표 지역인 이란의 포르도로 18시간 정도 비행을 했답니다. 그 비행 기간 중에 무선 통신을 최소화하는 무선 침묵을 지켰고요. 그리고 공중구비도 여러 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B2 편대가 이란 영공에 딱 진입하는 시점에 맞춰서 SSGN 순항미사일 발사 전용 핵 추진 잠수함이 이란의 핵시설을 향해서 24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리고 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해서 4세대, 5세대 전투기들도 B2 스피릿 편대를 엄호했는데 공중구비기를 포함해서 모두 125대가 이번 공습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밀 무기를 투하한 개수가 75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수백 명의 인원들이 동원됐고요. 이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은 아마 지금 아라비안만에 머물고 있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함에서 이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중동 지역에 미국의 F-22를 비롯해서 여러 전투기 세력을 긴급 전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 공습에 앞서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공습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방공시설을 또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모두 14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는데요. 목표 지점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포르도에 12발을 쐈고요. 그다음에 이스파한에 2발을 썼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포르도의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전투 피해 평가를 BDA라는데 BDA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포르도 지역에 모두 6개의 큰 분화구 같은 구멍이 나 있는데 지하 핵시설 환기구로 추정되는 두 곳의 구조물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환기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단한 안반 위에 만든 지하 시설인데 환기구를 뚫어낸 구멍은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집중적으로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공습이 있기 전에 그 16대의 화물 트럭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터널을 어떤 물질로 메구든지 아니면 터널 안에는 핵물질을 외부로 반출하는 건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피해 핵물질 긴급 보호작전 또는 수송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또 아니나 다를까 이미 핵물질을 빼돌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빼돌렸다.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 피해를 받은 3곳의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사능 유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개발의 핵심 지역인 포르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그러나 갓 나온 뉴스죠. CNN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는데 지하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 종료된 게 아니라 6개월 정도만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이런 초기 평가를 내렸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자랑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가 났죠. CNN은 쓰레기 뉴스라고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는데 미국의 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랑 그다음 피트 헤그세스 두 사람이 모두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이번에 완전히 파괴가 됐다.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약간 미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1급 비밀이 하급 실무자에 의해서 유출됐다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초기 평가는 공격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와 정보당국이 미 의회를 상대로 이번 작전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는데 트럼프의 자신만만한 그 발표와는 달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주요 핵과학자들이 제거가 됐지만은 이란의 핵 개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반도 탄탄하고 지식도 많이 축적해 있고 경험도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넓기 때문에 시설 몇 군데만 파괴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을 가지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B2 스피릿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전략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핵 공격을 가능한 폭격기고요. 너비는 한 52m 되고요. 길이는 21m, 그다음에 높이는 한 5.18m 정도 됩니다. 최고 속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 마하 0.9, 마하 1이 안 되는 거죠. 항속거리가 1000km 정도 되고요. 폭탄을 18톤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2는 모두 20대 정도가 있는데요. 기체마다 고유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B2를 별명이 스피릿인데 1호기가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의 각주를 붙였는데요. 이번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미주리 화이트먼에서 이란까지 37시간 비행했다고 합니다. 왕복. 그러면 B2 운영 비용만 336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렇게 운영되기 비싼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번 비행하고 나면은 스텔스 도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실하고 그다음에 이 비행기가 도료가 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항원 항습하는 특별 경락고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2가 작전할 수 있는 기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또 단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아주 비싸지만 금쪽 같은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스텔스인데 이 모양을 보면은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동체도 없고 아예 그냥 큰 주날개 하나에 칵핏이랑 폭탄, 무장창이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하늘을 나는 다리미 모양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고요. 이런 전익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연구는 되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YB-49라는 또 이 전익기가 있었는데 비행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꼬리 날개가 없기 때문에 비행이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최근에 이제 컴퓨터와 이런 제어 계측이 발달하면서 플라이 바이 와이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이런 불안정한 모양인데도 잘 날 수가 있게 됐죠. B2는 2014년에 한국에 온 적도 있습니다. 당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2대가 화이트먼에서 군산까지 직접 날아와가지고 군산 앞바다에 있는 사격장에다가 훈련탄을 투하했는데요. 당시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에 보면 이 B2 밑에 뭔가 반짝반짝이는 그런 물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린드버그 렌즈라고 하는데요. 린드버그 렌즈는 뭐냐면은 레이더의 전파를 더 증폭해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안 잡혀가지고 어디 오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할 때는 내가 어디 있다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들통이 나게 해서 린드버그 렌즈를 붙인다고 합니다. 벙커 버스트는 Hard and Deeply Buried Target이라고 했는데요. HDBT, 지하에 견고하게 만든 시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폭탄의 범칭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폭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공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벙커 버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BLU-109, GBU-28, GBU-57, GBU-43. 이번에는 동원된 벙커 버스트는 GBU-57인데요. MOP라고 합니다. 초대형 관통자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관통해서 터진다는 거죠.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자체 무게가 14톤 정도 되고요. B2만 2발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발력은 TNT 3.5톤 정도 규모인데요.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개발했고 외피에 아주 매우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한 60m 정도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빈 공간이 생기면은 빈 공간을 발생해서 그때야 탄두가 터지는 스마트 신관이 장착이 되고요. 작전용 재고가 많지가 않답니다. 10발에서 한 20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7발을 정도 썼으니까 또 많이 줄었겠죠. 이 B2와 이 벙커 버스트는 나름 인연이 있는데 2017년 10월 정도에 B2가 주둔하고 있는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B2 세대 편대가 야간 모의 폭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B2 조종사들이 교신한 내용이 일반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 햄이라고 하죠. 햄 무선 통신사들이 감청을 했는데 북한 지도부가 대피할 수 있는 사령부 위치 가능성 뭐 이런 정도 북한을 언급하는 그리고 그 10월에 앞서 9월 6일에는 BTU가 이번에 썼던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하는 영상을 미 공군이 공개했고요. 당시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아주 열중을 올리던 때였죠. 그래서 북한에게 자중자애하라, 신중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다. 미국과 이란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무척 불안해했을 겁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또 속아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효과밖에 전반적으로 아직 살얼음판 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깜짝 뉴스를 발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기습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시작했는데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후 매일 전투가 끊이지 않다가 또 갑자기 휴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이 사태가 발전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한 25일 현재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이란의 꼭두각시 정권들이 있죠.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가 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란의 꼭두각시 중에 후티만 남았는데 후티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거리가 1200에서 1500, 1000km 훨씬 넘는데 후티가 있는 예멘은 이란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후티가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또 판단을 내렸겠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무척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다 판단했고, 이번에 핵 협상이 또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은 미국은 이란에게 또 속아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효과밖에, 그리고 또 이란 핵 능력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을 지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도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의 분쟁을 일으켜야지 자신의 정권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주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이스라엘이 전쟁 개시의 배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가는데 이제 미국이 가세했는데 이 굉장히 전 세계에 놀랐죠. 22일이죠.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7대가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또 쏘면서 이란의 포르도, 이스파한 이런 등의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안반의 산약 지형을 깊이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핵 저장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벙커버스터 12발을 집중적으로 투하했다고 하죠.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을 순항 미사일 잠수함으로 개조한 SSG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24발을 또 발사해가지고 나탄지를 꼭 때렸다고 합니다. 바로 하루 지난 23일에 이란이 반격을 했죠. 이란의 핵시설에 14발의 벙커버스터를 때렸으니까 우리도 미군 기지를 14발을 때리겠다. 눈에 눈은 이에는 이 방식으로 14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 공격이 있은 직후에 바로 트루스 소셜,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죠. 여기다가 14발이 날아왔는데 13발을 욕했고 한 발은 엉뚱한 데 떨어질 것 같아서 냅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카타르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란은 미사일 공격 이전에 지난번과 같이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다를까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깜짝 뉴스를 발표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란이 먼저 공격을 멈추면 12시간 지난 뒤에 이스라엘도 완전히 공격을 멈추겠다. 그래서 24시간이면은 지난 12일 동안 진행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새로운 뉴스, 깜짝 놀랄만 소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린 간단한 브리핑입니다. 또 반전이 있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성립됐다고 하는 3시간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 2발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이란의 소행이다.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는데 이란은 또 이것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트럼프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진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란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 시설, 방공 시설을 공격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만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더 키우지 않겠다. 휴전에 응하겠다. 이런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여기 보도에 따르면은 그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상의를 한 끝에 상징적인 목표 딱 한 개만 보복 공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 살얼음판 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측에 이제 이란에서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 나오는데 이란의 외무장관이 우리도 조건부로 휴전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은 이란의 최고 국가 안보 회의라고 있습니다. 우리 NSC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성명에서 적이 후회 속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침략을 멈추게 만드는 승리를 거뒀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예. 이란은 적의 어떤 침략 행위도 후회를 불러일으킬 단호한 대응에 나설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이란의 정신승리건 어떻든 간에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상공에는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날아가는 것도 없고 미사일이 비행하는 것도 없답니다. 여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휴전은 미국이 제안을 카타르가 중재를 했다는데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 중에 수니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니파 국가지만은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동의 왕정 국가 중에서 이란과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이니에게 편지를 보내 핵 협상을 시작하자 해서 그때도 카타르를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또 전례가 있었고요. 카타르가 이번에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서 이란을 설득을 했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이렇게 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 국영 TV에 따르면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휴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여운을 남겼는데 또 이거 반대로 이란의 대통령이죠.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이스라엘 총리와 통하면서 그러니까 시온주의자 정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온주의자 정권이 휴전 합의를 깨지 않는다면 이란도 이를 깨지 않겠다 언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고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휴전은 이어지고 있고요. 살얼음판이지만 조심스럽게 휴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국방부 장관도 상대방의 휴전을 존중하는 우리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봉합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 붙을지 아니면 다시 터질지 확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불구대치하는 원수지만 한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팔레비 왕조 때만 해도요. 이슬람 국가로서는 튀르키예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승인했고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왕복하는 항공 노선도 있었고요. 직항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그리고 두 나라는 서로 군사 협력도 하고 뭐 무기 개발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를 또 가진 국가라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내 그 유대인 거주는 멀게는 저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최대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란에서 했던 이슬람 혁명은 이란은 이제 시아파 신정 국가가 됐고요.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가 종교와 국정 모두를 이제 권한을 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루아침에 우방 국가에서 적대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을 아예 그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다 줘버렸고요. 그리고 뭐 틈만 하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하는 국가라고 뭐 강조를 했죠.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은 올림픽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두 번 열렸죠.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두 번 있었는데 국가 입장하는 순서가 가나다 순인데요. 가나다 순하면 이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근데 두 나라가 같이 붙어있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88년에는 두 나라 사이에 이집트를 껴넣고 2018년에 평창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이탈리아를 껴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짧게는 1200km, 길게는 뭐 1500km, 1800km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지상전을 벌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다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이렇게 도와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도록 만들었죠. 이런 거를 프락시라고 하죠. 꼭두각시. 이번에 한꺼번에 다 무력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마음이 많이 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에 88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불구대천의 원수이지만은 이란을 몰래 도왔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F-14 부품을 포함해서 모두 1억 달러에 대한 무기를 제공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기간 중인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가 몰래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은 거죠. 무력적으로. 당시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크게 위축이 됐고 이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익에 따라 아주 냉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번 휴전이 이제 정전 또는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DA, 그러니까 사후평가에서 보면은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추가적으로 공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경우에는 휴전은 됐지만은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정체가 되어 있고 북한에게 먼저 러시아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끈끈하고 거의 이제 동맹이죠. 사실상 군사 동맹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상황을 가정해서 북한을 뭐 헌신착처럼 러시아가 먼저 한국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트럼프의 관심과 시선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이란의 우방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북한이 이란에게 무기를 많이 팔아 큰 돈을 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월남전에서 특수를 누렸던 것처럼 북한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특수를 누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주요 관영 매체가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 통일부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미국의 눈치를 한번 보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미국이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는 방식과 관점이 향후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고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공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B2가 GB-57 벙커 버스터를 투하했는데 북한의 핵시설도 이란과 같이 지하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건설 기술을 전수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번에 특히 또 정권 교체까지 운운하는 트럼프의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악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과 이란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란은 지금 핵 개발 중이고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끝내서 실험도 6번이나 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미국까지 직접 타격할 수가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는 아니지만 개발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은 이란처럼 당근과 채찍을 같이 동시에 쥐고 휘두르는 그런 협상 전략을 취할 수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이번에 트럼프가 나름대로 군사행동을 결심했지만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결정적 순간에 군사적 행동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번의 이런 사태에서 2번만 군사행동을 선택했고 이번까지 표현하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NSC 비서관 담당관을 했던 마이클 보톤이 트럼프를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해가지고 타코라고 놀렸었던 바가 있었죠. 예상을 깨고 공습에 나섰지만은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핵 보유국가이기 때문에 이란과 같은 군사적 옵션과 같이 섞어서 협상 가능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트럼프의 관심과 시선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1기 집권 때 이루지 못했던 이런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또 나름대로 김정은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은 자신의 업적으로 레거시로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으로 한반도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톱다운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방식의 협상을 원하지도 않겠죠. 지난번 베트남과 싱가포르처럼 직접 김정은과 만나서 1대1 협상을 할 텐데 하노이에서 못 이룬 그 방식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은 영변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부 조항이지만 북한에서 가장 뼈아픈 그런 제재만 풀어달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노릴 가능성이 또 크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수 우리 측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데 미국을 직접 노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폐기 정도만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만 제거하면은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입장이 전혀 다르죠. 한국은 ICBM 필요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커드 미사일에도 전술핵 탐도를 탑재해서 한국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트럼프의 방식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라도 한국을 노리는 핵미사일 위협은 정도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절대 반영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서기가 지난 6월 17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에게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력 1,000명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공격으로부터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병력 5,000명, 모두 6,000명의 공병 인력을 러시아로 파병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쇼이구가 나중에 밝혔는데요. 쇼이구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형제적 지원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끈끈하고 거의 이제 동맹이죠. 사실상 군사동맹이니까 군사동맹의 수준에서 끈끈함을 자랑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것인데요. 이 같은 조처는 러시아가 필요해서 북한에게 먼저 요구한 거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프라가 많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계속 병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공병을 요청했겠지만 공병만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대하는 병력도 있을 테니까 전투 병력도 아울러 파병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정체가 돼 있고 계속 병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먼저 러시아가 손을 내미는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끊겼던 북한과의 철도를 다시 잇고 조만간 항공편도 다시 재개하고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교육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결정적으로 가장 원하고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은 거 있다는 것이 그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정보당 평가. 왜냐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러시아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이고 한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특히 핵 관련 기술에서 어떤 첨단 기술을 지원하지 않은 것인데 정보당의 평가이지만 그 평가와 달리 러시아가 또 몰래 크게 한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양측의 레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북한과 정치적 관계는 더 돈독히 하게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특히 서방 세계와 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둬야 됩니다. 숨 쉴 공간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는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페이스 조절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병력이 급하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참에 받아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해서 흔쾌히 파병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빈번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상황을 가정해서 북한을 헌신착처럼 내던지지는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관계는 더 돈독하고 군사 교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서방 세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먼저 한국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는 되게 껄끄럽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 지원을 군사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장 유럽과 경제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대안의 세력이 필요할 때인데 그것이 바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가가 될 수 있고 특히 일본은 또 나름대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립 서비스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는 우리가 더 돈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